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베리타스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솔루션, 그 중에서도 인포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인포스케일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사실 시스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기존의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업무를 구성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스토리지를 떼고 서버만을 이용해서도 그 구성과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IT 인프라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더 이상 스토리지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지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네.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드리고, 기존에도 이미 시장에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샌리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스토리지 없이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부 뭔가 제공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것들을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스토리지가 없더라도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가용성을 높일 수 있고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어제 오늘 나온 기술이 아니라 이미 안정화되어서 실제로 저희 국내에 많은 고객사에서 이런 아키텍처를 실제 업무에 도입을 하고 계신 그 대표적인 고객사를 제가 국내 6곳과 글로벌 한 곳에서 총 7곳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전에 설명 드리신 것처럼 제가 세션을 마치고 나면 저희 고객사에서 실제로 나오셔서 그렇게 구축한 사례에 대한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변화를 보면 아마 이 장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온 지는 조금 되었지만 사실 이 트렌드 변화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8년이 한 요 정도 되겠습니다. 2018년 말, 지금 11월 중순인데요. 요 정도 시점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스토리지라고 알고 있는 센, 나스, 다스 형태의 저 빨간색 영역은 줄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버에 꽂히는 저 파란색 영역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의 인프라를 봐도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토리지를 떼는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에서는 결국 이제는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서 외장형 스토리지, 특수 목적의 스토리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려는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솔루션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인프라 변화를 보면 저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유닉스, 리눅스, 가상화, 또 요즘은 퍼블릭 클라우드, 게다가 오픈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인프라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런 복잡한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특정 하드웨어 벤더나 특정 솔루션이 제공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너무 복잡해서 인프라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요즘은 데이터 센터까지 얘기하잖아요. 예, 소프트웨어 형태로 통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저희 베리타스가 할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그림에 이제 모든 벤더가 다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스토리지 벤더를 지우고 나면 결국은 유닉스, 리눅스, 그다음에 하이퍼바이저, 게다가 퍼블릭 클라우드,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까지 이 정도 그룹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다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또한 저희가 IT 부서에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목표 3가지는, 저희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하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뭔가 IT의 혁신을 가져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용성입니다. 서비스가 중단이 생겨서는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는데 다운타임을 가지면서 계속 작업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능이죠. 성능이 느려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U2L을 한다고 유닉스를 버리고 리눅스로 내려왔는데 성능은 예전에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능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용 절감이죠. 제가 오늘 스토리지 없이 구성하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결국은 스토리지를 떼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일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중에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 인포스케일도 지원을 하는 구성이지만 이런 구성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스토리지를 뗀다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인터널 디스크 옆에 있는 서버로 복제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명확히 맞는 솔루션일 수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병렬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오라클 RAC나 티베로 TAC나 아니면 뭐 AP 서버들을 4대, 6대, 8대를 같은 파일 시스템을 보면서 액티브로 돌리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액티브를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서로 간에 페일오버 하는 거. 이거는 해당 업무 입장에서는 액티브 스탠바이죠. 저희는 이렇게 원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구성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디스크가 장애 나면 얘는 페일오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운타임이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병렬 어플리케이션을 저렇게 바꿔야 되면 복제 솔루션이 또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단순히 스토리지를 떼고 싶었던 거지 구성을 복잡하게 가져가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샌리스 얘기를 하는 방식은 아마도 가상화에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들로 많이 적용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토리지를 물고 있다라는 얘기는 인터널로 커버할 수 없는 용량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용성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한 100기가짜리 DB 서버를 구성해야 된다? 누구나 서버를 2대를 구성하고 스토리지를 붙인다는 거죠. 근데 그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스토리지를 물고 있는 구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데이터만 보호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위에서 돌고 있는 업무까지도 이중화가 돼야 되죠. 서비스의 이중화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가상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에서 이중화, 삼중화 해주는 기술은 분명히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결국은 또 다른 이중화 솔루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극복해야 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인포스케일을 이용하면 어떤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구성에서도 이런 구성을 많이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장 스토리지가 장애 날 때를 대비해서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발생하면 다운타임이 길어집니다. 이 구성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외장 스토리지 2개를 액티브로 구성을 했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이 구성에서 한 대가 장애가 나도 서비스는 무중단이죠. 나머지 한 스토리지에 액티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드릴 얘기는 저 스토리지도 다 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스토리지에 들어있는 용량만큼의 디스크를 인터널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희가 인터널로 구성할 수 있는 용량이라면 더 이상 스토리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떼고 스토리지를 떼면 센 스위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서버 HBA 카드도 필요 없고요. 누군가 저 인터널에 들어있는 디스크 2개를 액티브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외장 스토리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 구성이 저희 인포스케일이 제공하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렉서블 스토리지 쉐어링이라고 해서 FSS라고 부르긴 하는데 인터널 디스크만을 가지고 외장 스토리지를 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이 구성에는 저희가 원하는 업무를 액티브로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마지막 고객사 사례가 오라클 RAC를 돌리는 고객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또한 이 구성에서는 두 번째 그림처럼 스토리지가 하나 장애 났을 때와 동일합니다. 한쪽 노드에 인터널 디스크가 컬업이 나서 데이터 액세스가 안 된다? 그래도 양쪽 노드는 액티브입니다. 밑단에 스토리지 줄 중에 하나 장애 나더라도 무중단이었던 것처럼 인터널 디스크 하나가 나가도 양쪽 서버에서 돌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은 무중단이라는 거죠. 인포스케일은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또 걱정인 거는 얼마나 다양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까죠. 특정 하이퍼바이저나 특정 OS만 지원해서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유닉스와 리눅스와 다양한 하이퍼바이저를 다 지원하고요. 특히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까지 저희 인포 스케일을 쓰실 수 있고 이 FSS 스토리지 없는 구성을 실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성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가용성 측면에서 보면 저희 고객사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사실 뭐 이제 스토리지 없는 얘기를 할 거니까 저희가 스토리지 떼겠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가 있었는데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빠진 거죠. 핑은 되는데 서버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스탠바이 서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서비스는 안 된다고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원격에서 콘솔 접속도 안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서버 앞에 가서 파워를 끄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중화 솔루션이 실제로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시스템을 패닉을 내고 서비스를 넘겨버리면 됩니다. 또한 장애 감지 측면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는 클러스터 구성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운이 나쁘면 꽤 늦게 장애를 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장애를 빠르게 감지하려면 커널 레벨에서 동작을 해야 되죠. 저희가 이중화를 구성하면서 커널에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 DB 서버인데 DB가 장애가 났다? 커널에 있는 프로세스 테이블에 보시면 DB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 상황이더라도 저희가 보통 고객사에서 보면 DB 장애는 2, 3초 안에 감지가 되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고 빠르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빠르게 모니터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업무를 빠르게 넘겨야 됩니다. 스토리지 붙어있는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액티브 스탠바이 환경에서는 장애가 나면 스탠바이 서버에서 굉장히 많은 스텝을 거쳐서 서비스가 넘어가기 때문에 병렬 어플리케이션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DB가 대표적일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늘면 늘수록 실제로 장애 상황에서 서비스가 넘어가는 시간은 저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래 걸립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많은 고객사에서 스탠바이 서버에서 예비 동작을 취하게끔 합니다. 파일 시스템까지 미리 마운트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서버가 장애 나면 스탠바이 서버에서 어플리케이션만 바로 재기동하면 서비스가 넘어갑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빠른 페일오버 아키텍처로 이중화 구성들을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서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스토리지를 뗄 거거든요. 그럼 서버 두 대만을 구성을 해도 역시나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파일 시스템을 스탠바이 서버에 미리 마운트 해놓을 수 있는 공유 파일 시스템 구성을 인터널 디스크만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액티브 서버 장애 나면 이 구성에서도 바로 어플리케이션 재기동하면 넘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인터널 디스크를 복제하는 방식이라면 아마도 스탠바이 서버에서 복제 타겟 신고를 소스로 바꾸고 뭔가 파일 시스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마운트를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서비스가 넘어갑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앞에서 빠르게 감지하고 빠르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지를 붙이지 않아도 웬만한 DB는 대부분 1분 안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SLA를 1분 정도 허용할 수 있는 1분의 다운타임은 허용이 된다면 굳이 병렬로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의 라이센스를 사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은 스탠바이 서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살짝 복잡할 수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센터 안에 스토리지를 붙이지 않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을 한다면 아마도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디스크를 전부 복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인포스케일을 쓰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는 업무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돌아가는 서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서버들에도 디스크는 당연히 필요할 거니까 이런 구성이 될 거고, 근데 이 구성에서는 서버가 장애가 나거나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가 중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 장애에 대비하려면 이중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디스크 장애는 그나마 디스크를 좀 더 꽂아서 레이드 구성을 하면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그림 다 뭔가 좀 낭비되는 것도 있고 뭔가 부족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저희 인포스케일을 이용하시면 멀티 노드의 액티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저희가 네 노드를 묶는데 스탠바이 서버를 하나 둡니다. 액티브 서버 세대에 스탠바이 하나라고 보시고요. 데이터를 최소 이중화 해야겠죠. 서버 한 대 장애났을 때 액세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디스크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저 디스크 두 개 간에 이중화 구성을 하고요. 대신 이 미러되어 있는 데이터를 4대로 묶은 4대 전부 다의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64노드까지 동시에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 4대에는 저 3개의 파일 시스템이 전부 다 마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한 대가 장애가 나면 그 서버에 꽂혀있는 인터널 디스크는 더 이상 액세스가 안 되겠죠. 하지만 옆에 노드에 동일한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서비스는 놀고 있는 서버로 페일오버를 할 거고요. 이 서버가 복구가 되면 자동으로 미러 리싱크는 일어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번에 복구된 서버가 스탠바이 서버가 되는 거죠. 나머지 세대 중에 또 장애가 나면 저 서버로 페일오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탠바이를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서버에 대한 이중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식이 이제 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센터 안에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거죠. 저희가 스토리지 뗄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장애나면 넘어다니는 건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고객사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근거리 센터를 액티브로 돌리시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액티브 DR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센터가 근거리라면 이제 더 이상 스토리지를 붙일 게 아닙니다. 스토리지 다 뗄 거고요. 센터 간에 인터널 디스크만 가지고 액티브 구성을 하는 거죠. 병렬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셔도 되고 액티브 스탠바이 업무라면 장애 나면 센터 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센터가 점점 더 벌어져서 미러까지는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외장 스토리지를 붙여야 된다라면 이때는 이제 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제하는 방법이 스토리지를 붙이면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도 있고요. 웬만한 DB들은 자체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능을 다 제공합니다. 저희도 인포스케일을 통해서 복제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어떤 걸로 복제하느냐가 아니라 운영 서버가 장애 나면 DR에서 저 복제된 데이터, 뭘로 복제를 했던 간에 저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자동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저 장애난 서버가 살아나면 다시 반대로 누군가 복제를 해주는 구성을 자동으로 해주어야만 다시 DR에서 장애가 나면 운영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제 세션이 끝나고 고객사 사례 2곳에서 발표해 주실 건데 한 곳은 스토리지 없는 구성이고요. 또 한 사례 고객사에서는 제일은행에서는 이 아키텍처에 대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리를 더 벌리면 이제는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간에 페일오버를 합니다. 오라클 RAC를 쓰던 뭐 다른 걸 쓰던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DR로 데이터를 보내던 센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상 센터 안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노드가 없으면 원격지 서버에서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해서 업무를 돌릴 수 있는 이런 구성들을 또 지원할 수 있고요. 저희가 가상환경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쓰는 가상환경 아마 VMware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VMware에서 제공되는 클러스터 기능들 피지컬한 서버 장애 나면 VM 기동하고 서비스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거는 가상환경에서도 물리환경과 똑같이 구성을 하는 거죠. VM 안에서 돌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문제가 있나 없나를 감지해서 얘를 재기동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물리환경처럼 구성을 해놨는데 아마도 VM에서 제가 보기에도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V모션일 거거든요. 운영 중에 서버를 넘길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구성을 해도 역시나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 스탠바이 서버로 페일오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원복하는 뭐 이런 것들. 결국은 가상화 솔루션이 제공하는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중화 솔루션하고 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능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이제 성능 얘기를 잠깐 하나만 드리면 저희가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쓰다가 최근에는 고속의 I/O를 필요하니까 올플래시 어레이를 씁니다. 올플래시 어레이가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싼 게 사실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얘보다 더 빠른 게 있죠. 맞습니다. 서버에 꽂히는 SSD죠. 더 빠른 미디어가 있는데 저 미디어가 사실 현업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서버에 꽂으면 서버 장애 나면 데이터 액세스가 안 되니까. 그 가용성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빠른 미디어 쓰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백서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저 안에는 올 플래시 어레이 대비해서 인터널의 SSD를 구성한 환경이 동일한 성능을 내는데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하나 보면 아마도 중요한 DB라면 이렇게들 구성들 많이 하셨을 거고요. 채널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운영만 있는 게 아니라 DR도 있을 거고요. 이런 구성이 아마 중요한 DB 서버의 메인 아키텍처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쓰려야 될 건지는 퀘스천인 거고요. 스토리지 없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DR 간에 서버만 갖다 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DR을 원하신다면 아예 서버를 이렇게 벌리면 왼쪽에 저 복잡한 하드웨어와 라인들을 다 지우고 서버 2대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센터 간에 구성한 사례들을 제가 뒤에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을 통하면 저희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서버의 HBA 카드, 센 스위치, 스토리지, 상면, 전력, 공조,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소프트웨어. 저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 장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달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장애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서비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관리자가 붙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작업이 운영 중에 할 수 없는 거라면 서비스를 내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제거하는 구성이 오른쪽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기술적으로 되고 장점만 굳이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구성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 고객사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6개 고객사는 국내 고객사고요. 마지막에 오라클 RAC를 쓰시는 글로벌 고객사 하나까지 해서 7곳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끝나면 메리츠종금증권에서 동일하게 이 FSS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고객사는 피지컬한 리눅스 서버, X86 서버를 쓰시는 고객입니다. 이 고객의 요구사항은 근거리 센터 간에 자동 페일오버하는 액티브 DR을 원하셨어요. 양쪽 센터 간에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기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센터 간에 자동으로 페일오버하는 아키텍처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물리적인 X86 서버 2대에 레드햇을 올리고 인터널에는 SSD를 꽂고 저희가 이 구성에서 고객분들께 인포스케일을 이용해서 해드리는 거는 인터널에 꽂혀있는 SSD를 액티브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객은 어플리케이션을 양쪽 노드에 각각 올리셨는데 앞에 제가 스토리지가 없어도 장애 나면 어플리케이션 재기동만으로 서비스를 빠르게 넘겨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빠르게 장애 감지하고 빠르게 페일오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고객이 마지막에 프로덕션으로 업무를 이 시스템을 프로덕션으로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셨던 게 뭐냐면 당연히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하셨던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쪽 서버에 인터널 디스크를 그냥 뽑으셨어요. 복제 구성이라면 당연히 이쪽 노드에 오른쪽 노드에서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대방 노드로 페일오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 구성에서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저 MySQL이 운영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돌립니다. 장애가 일어나지 않아요. 페일오버 하는 게 없습니다. 뽑은 디스크 버리시고 새 디스크 갖다 꽂으시고 저희가 미러 싱크를 온라인 중에 서비스 영향을 거의 안 주게끔 싱크를 천천히 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복구를 하고 나면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디스크가 장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무중단이죠. 사용자는 알 수 없고요. 운영팀에서만 조용히 디스크 바꿔 끼고 명령 하나만 쳐주면 복구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객 사례는 가상환경, VMware를 사용하신 고객입니다. 이 고객도 근거리 센터 간에 구성을 하셨어요. 실제로는 올플래시 어레이를 쓰셨고 그거를 EXS 서버에 붙이시고 저 특정 VM에 디스크를 400기가씩을 할당하신 거죠.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양쪽 VM에 붙어있는 인터널 디바이스, 인터널 디스크 액티브로 만들어드리고 빠르게 페일오버하는 구성
하고 있는 거고요. VMware 고객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고객은 SAP ERP 업무까지도 이제 가상 환경에 이 스토리지 없는 구성을 하고 계신 고객입니다. 이 고객은 양쪽 노드에 각각의 SAP 업무를 따로따로 올리시고 그 업무가 장애 나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게끔 이런 구성을 하신 고객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페일오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기본 기능이고요. 네 번째 고객을 말씀드리면 이 고객은 가상 하이퍼바이저로 KVM을 쓰셨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피지컬로 되어 있던 유닉스 서버였고요. 기존의 유닉스 서버들이 이제 노후화되고 스토리지가 장애가 나는 일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얘네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U2L을 고민을 하셨고, 결국은 X86 서버로 내리면서 하이퍼바이저 아예 KVM을 얹으시고, 단독으로 도는 서버들은 양쪽 노드에 배치를 하고, 이중화가 필요한 업무는 인터널 디스크만을 가지고 업무를 구성하신 거죠. 결국 저 위에 복잡한 저기 분명히 샌스위치나 이런 거 다 있을 거지만 저런 하드웨어들 다 버리고 X86 서버 2개만 가지고 저 업무들을 전부 다 내린 거죠. 하드웨어 비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줄인 사례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고객은 유닉스 서버를 쓰시는 고객입니다. U2L을 고민을 하시는데 유닉스 플랫폼에서만 도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계신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은 장비가 노후화되면 리눅스를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동일한 유닉스를 쓰셔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근데 기존에는 용량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테라도 안 되는 데이터를 위해서 샌스위치 붙이고 스토리지 붙이는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죠. 저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셨고, 결국 서버는 여전히 AIX로 가셨지만 스토리지는 떼셨습니다. AIX에 인터널 디스크를 꽂아서 그걸 저희가 이중화해드리고 업무를 넘기는 형태로 구성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그 스토리지 없는 구성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유닉스에도 쓰시고 피지컬 리눅스에 쓰시고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에 올리고 계시고요. 이 고객, 다음 고객은 병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RAC는 아니고요. L4를 이용하시는 고객인데, 기존에 이 고객도 U2L을 하신 거죠. 기존에 유닉스 환경에서 두 노드를 쓸 때는 저런 구성이었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제 네 노드로 늘려야 되는 경우 보통 이렇게 늘리게 됩니다. 데이터를 공유해야 되는 요건이 있다 보면 결국은 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리눅스로 내려오면서 과연 저 스토리지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 거죠. 결국 X86 피지컬 서버로 내리고 여전히 앞단의 서비스는 L4로 로드 밸런싱을 하고 계신데, 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향후에 업무가 늘어나면 병렬로 노드를 늘리고 싶다는 겁니다. 내장 디스크를 복제하는 방식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향후에 서비스 성능이 더 필요해서 노드를 붙이셔야 되면 그냥 옆에 붙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노드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저 네 노드를 하나로 묶어드리면 데이터는 나한테 없고 옆에 있는 노드에 인터널에 있어도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성까지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렇게 병렬로 늘리는 노드는 저희가 64노드까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객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RAC를 쓰시는 고객이에요. 멀지 않은 나라인 거고 전국에 33개의 오라클 RAC 세트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객도 U2L을 고민을 많이 하셨고 BMT를 아예 하셨어요. 저희가 인터널만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을 해드리고, 저 A에 해당하는 게 보시는 어플라이언스, DB와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를 일체형으로 공급하는 회사의 솔루션이고요. 세 번째가 IBM의 유닉스 서버에 대형 스토리지를 붙인 경우인 거고, 마지막은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중화한 경우입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이 제일 빠르긴 했다고 하는데, 인터널만 가지고도 그 구성에 96% 성능이 나는데 가격은 계산을 해보니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성능이 저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가격을 2배나 지불하고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아키텍처로 33개 세트의 RAC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렬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고객사로 말씀드리는 고객이고요. 이렇게 7가지 고객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베리타스가 제공해드리는 샌리스라고 얘기하는 스토리지를 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형태로 소프트웨어로 정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 아키텍처는 이름은 FSS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장 스토리지를 쓰지 않으시는데 쓸 때의 구성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스토리지만 떼고 RAC를 돌리셨으면 RAC 돌리셔도 되는 거고요. 네노드 8노드를 액티브로 돌리셨다면 그 구성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메시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인포 스케일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3가지 잡아야 되는 거, 비용 절감, 성능, 가용성 전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